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좀 북한에 대한 메타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먼 땅끝 나라, 우리 이게 오늘날 북한이 아니겠느냐. 그 남한에서 휴전선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지만 여기 가려면은 얼마나 돌아서 가야 될 그런 나라고, 또 가더라도 같은 동족 의식보다는 많은 이질감이 이렇게 그동안 쌓였던 이런 75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좀 이름이 길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거를 이제 약칭해서 이렇게 영어로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DPRK, 이렇게 우리 올림픽 대회라든지 월드컵 때 이런 데서는 이런 약자를 쓰기도 하지요. 이 조선인민공화국, 이것은 이 명칭은 사실 그 광복 직후에 선포된 미승인국입니다. 좌우를 망라한 구성을 갖고 있었으며 한국인들이 외세의 도움 없이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스스로 세웠다는 의의를 갖는데, 그러나 지방 조직은 미군에게 해산되고 또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정에 의해서 와해가 됩니다.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그 민정청과 또이 조선 제조선 그 미국 육군 사령부 군정청에 의해서 남과 북이 별도로 정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선인민공화국에다가 앞에 그 중간에 민주주의 하나가 붙인 그 용어가 더 들어간 것이 오늘날 북한의 공식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그 김일성과 김정일이와 또 현재 김정은, 이 세 개를 백두혈통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김일성, 그의 부인은 김정숙이었죠. 이 사이에 김정일이가 납니다. 김정남이와 김설송이가 태어나죠. 고모부가 되죠. 이분도 김정은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공식으로 리설주 이렇게 있고, 김정남 또 사망을 했죠. 자기 동생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아들 김정남이 김한솔이는 지금 어디에 그 숨겨져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84년 1월 8일 출생입니다. 그가 2016년 5월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되고, 그 다음 2021년 7월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흔적을 지운다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배지도 옛날에 두 개 이렇게 촬영했는데 그것도 떼게 하고, 또 각 집집마다 다 이렇게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던 것도 다 떼게 하고는 이제는 김정은이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 또 한편에서는 뭐 미국 첩보기관에서 얘기인데, 진짜 김정은이는 이미 4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대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수도가 되는 평양시 인구가 300만 정도 되는데, 이 평양시는 예전에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제 개경, 이 이제 그 수도가 됐고 왔는데, 이 평양은 현재 평양의 그저 북한의 인구가 약 2,500만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 평양시입니다. 가운데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넓은 충적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서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고려 때는 여기를 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저기 개경 오늘날 그 남쪽에 우리 옛날 그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서경이라 불렀고 지금의 평안남도 평안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별칭으로 혁명의 수도라고 부르면서 가운데 주체탑이 높이 서 있고 또 이렇게 혁명광장이 넓이 펼쳐져 있고 옛날 소련시대의 건물 양식과 유사한 건물들을 지어져서 이제 공산주의의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평양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시대 때는 대한민국 국군이 잠시 점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1967년부터는 인구가 증가가 돼가지고 평양에 가보면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다양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평양 시가지 주체탑 이렇게 하나의 북한의 상징으로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이제 고려 호텔 이렇게 있고 르경 호텔이 또 지어지고 있고 아직 미완성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혁명 광장이 또 넓게 펴져져 있고 또 이그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우리 잘 아는 장대현 교회 자리 또 평양신학교에 있던 그 자리에 이렇게 그들의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대동강에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이렇게 박춘호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연장에 본래는 우리 그 순교 기념탑이 그 서져 있던 곳인데 그거를 김일성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김일성의 그런 기념탑이 돼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참 뼈아픈 일이죠. 우리 맨 처음 우리 해방되자 바로 이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선포한 조직이 바로 이제 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런 이제 단체였습니다. 이들을 정치적 성향별로 분류하면 민족주의자가 9명, 여운영계 중도파 좌파가 10여 명, 그리고 3분의 2 가량이 공산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주석의 이승만을 추대했고 내무부장의 김구를 초대했지만 이 두 분들은 다 이 조직에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수락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또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1946년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해산하고 재집결이 됐습니다. 이 연용 씨는 그 당시에 그게 하나의 지도자로 이렇게 활약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사무총장격으로 경기도 양평이 고향이고 1886년부터 1947년까지 이렇게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광복 이 직후에 인민위원회를 빠르게 전국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광복 직전까지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가들이 대중 속에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 국내 독립운동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가들이 이끌었습니다. 조선공산당 재건파의 핵심을 차지한 그런 이 정전콤 그룹은 이 민족적 대중운동을 주창한
이제유 이 그룹이 기반입니다. 경성콩 그룹뿐만 아니라 건국 동맹도 구성원이 구성원 다수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조선 전체 분위기가 70%가 공산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가 공산당이 될 뻔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렇게 계속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주 운암 이승만 대통령의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가셔서 철저하게 민주주의 훈련을 받고 그 귀국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제자에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선거, 국민 선거를 하게 해서 특별히 미국만 해도 여성이 이 참정권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그들이 못했죠. 노예들도 참여 못했죠. 그런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남녀 구별 없이 그리고 모든 신분 옛날에 무슨 양반이다, 백정이다, 또 쌍놈이다 이거 다 철폐하고 똑같이 참정을 다 주어서 선거를 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 역사상 아주 괄목할 그런 업적이기도 합니다. 공산당 재건 운동가들이 대중 손에서 활동한 결과 대중의 뿌리 내린 지도 중심을 형성하고 점차 공산주의자들이 민족 해방 운동의 주도권을 획득해 갔습니다. 지역과 대중의 뿌리를 박은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해방 후 각 지역에서 인민위원회나 또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 등이 급속하게 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박한용 일제강점기 조선반제 운동 동맹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해방 직후에 한국에서는 일대 혁명적인 고양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커다란 영향을 갖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25 후 분출하는 대중운동을 지도할 수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조직적 그 역량이 일제 말기에 어떻게 준비됐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일제 말기의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와서 각광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은 중일전쟁 반발 후 점차 감소 경향을 띠고 띄었으며 1940년에 그 최저 상태를 기록했으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부터 양상이 적전이 되어 그 증가 추세는 일제의 패망 시기까지도 계속이 됐습니다. 이 시기 사회주의자들은 서울 지방에서만 해도 경성콤 그룹을 비롯한 공산주의자 협의회인 스탈린단, 화요회 그룹, 또 자유와 독립 이런 그룹들과 같은 비밀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성코 그룹은 1936년 12월에 검거된 이재유 그룹의 잔존 성원들이 이관술의 지도하에 재기식결이 되어 활동하다가 박헌영을 이 조직의 지도자로 맞아들여 결성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기존의 각파 사회주의자를 망라하여 구성된 것으로 서울 지역의 노동자, 학생층은 물론 이 함경도를 포함한 지방에까지 자신의 조직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1940년부터 41년 사이에 몇 차례의 검거 사건으로 약화되긴 했지만 해방 직전까지 줄곧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참가한 이 비밀 단체 가운데는 건국 동맹 같은 통일 전선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좌파 이렇게 활동이 굉장히 그때 왕성했습니다. 이러던 사이에 김일성은
이제 그 북한에는 북한이 이제 그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됐고 1949년도 3월에 박헌영 주석과 함께 6명의 강요와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사진이에요. 그는 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군사 원조인 무기와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남침 전쟁의 허가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6.25는 명백히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일부 북한 간첩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북친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이 역사 자료가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릴리스된 거죠. 이거 이제 공개된 이 자료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엔까지 다 들어서 세계가 우리 남침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 뭐 정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북침 얘기는 그거는 아주 옛날에 공산당들이 거짓말 진술했던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인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다 이 남침을 알게 됐습니다. 모스크바의 비밀 문서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김일성은 1949년 3월 3일부터 20일까지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3월 7일 그때의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기와 장비 지원 등 군사 원조를 요청합니다. 남친 어가를 간청했던 것이죠. 이때 스탈린은 반대를 했습니다. 김일성의 인민군대가 남한 군대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 미군이 남한을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유를 거부했습니다. 당시에 스탈린 김일성 회담 기록은 94년도 일부 공개된 구소련 비밀 외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1949년 3월 7일 날 스탈린과 김일성의 회담 기록을 보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이렇게 말하죠. 스탈린 동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전체 한반도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방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군대는 남한 군대보다 강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남한 내에서 강력히 일고 있는 게릴라 운동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인민 대중들은 친미 정권을 증오하고 우리를 도울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걸로 이제 스탈린에게 이제 남침할 것이니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스탈린은 대답하기를 그대는 남침해서는 안 된다고 세 가지 이유가 될 것인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북한 인민군은 남조선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올라지 못하다. 두 번째는 남한에는 아직도 미군이 있다. 적대 관계가 일어나면 미군이 개입할 것이다. 셋째로 38선에 관한 한 미소 협정이 아직 유효하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협정이 우리 측에 의해 파기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주요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은 남친문을 이제 마침내 허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허가하는 대신에 북한과 경제, 문화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는 명목상의 협정일 뿐 중요한 것은 3월 17일 체결된 조선과 소련 사이의 군사 비밀 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소련은 북한에 6개 보병사단, 3개의 기계화 부대, 8개의 국경 수비대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공급합니다. 정찰기도 20대,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이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120명의 특별 군사 고문단을 1949년 5월 20일까지 파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치밀하게 6.25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미 6.25 남침 1년 전에 이 소련으로부터 이런 지원을 다 약속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남한에서 이제 사용했던 무기들이 대개 소련제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은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한 다음 날인 3월 18일
모스크바에서 소련 당국의 주재하에 조중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측은 여하한 성질의 침략에 관하여 공동 방위를 한다. 어떠한 제국주의 세력이든 북한 또는 중공의 일방을 공격하는 경우 양국은 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전쟁에서 공동 행위를 취할 것이다라고 여기에 합의를 합니다. 이는 타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공이 개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북한이 남침 전쟁을 도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협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련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일사후퇴를 이제 마련했던 것은 중공군의 개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중공군이라는 게 말이 중공군이지 대부분 그 군인들이 그 100만 명 이내 전술 썼던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 조선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주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 동부 삼성에 어떠지 있던 이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생겼고 조선말도 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김일성이에요. 아주 뭐 요즘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주 많이 닮았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만나서 뭐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김일성이 1950년 3월 30일 우리나라 6.25 남친 석 달 전입니다. 이때부터 4월 25일까지 소련이 제공한 특별기를 타고 두 번째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과 회담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 스탈린이 오시면 4월 10일 남친 전쟁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그 김일성의 간청을 수락한 이유는 첫째로 인민 군대 군사력이 남한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이제 자신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 즉 무기 장비가 미약하고 전투 병력은 전혀 전투 경험이 없고 남한은 절대로 전쟁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국제 정세가 유리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 중공군이 중국을 공산화하고 1949년 10월 1일 공산 국가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때 중공이 북조선의 남침 전쟁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미군이 1949년도 6월 달 이 남한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50년 1월 12일 날 유명한 에치슨 라인을 남한역에서 이제 제외시키고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때 이 남침을 허가한 스탈린은 이런 미군의 그 움직임 1년 전에 벌써 다 방어선에서 이제 후퇴를 했고 아주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침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25는 분명히 남한의 남한으로 이렇게 진입한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요 지금 제가 이게 소개한 것이 이게 지금 세계적인 공식 이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제 북한은 남한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초기에는 북한이 우세했어요. 그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므로 유엔군이 개입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남한과 유엔군은 반격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개성 쪽으로 또 저쪽에는 고성 쪽으로 이렇게 북한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압록강까지 이렇게 이제 그 반격을 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러나 또 거기서 1951년 1월 달에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관계로 이제 다시 이렇게 밀려다가 결국은
저기 그 우리나라 오늘날 휴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옛날에 철원이 북한 땅이었는데 그거를 남한이 정복했어요. 고성땅도 북한 땅이었는데 그 해금강 바로 밑에 있는 고성을 이렇게 접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땅이었던 개성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서부 전선은 밀렸고 동부 전선은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이 38선 기준으로 우리 이렇게 오늘날 휴전선이 그렇게 또 저 무궁선 태극선을 이루는 그 선을 이렇게 형성하게 됐습니다. 6.25 때 전쟁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낙동강 전선이라 그래요. 대구, 부산, 포항, 울산 요 지방만 제외하고 다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제주도까지 다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힘들었어요. 이때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다음 국궁 유엔군 반격에 여기서는 인천이 허리입니다. 대한민국의 허리가 인천인데 여기에 메가드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이제 북한 군들이 다 이제 서울 이북 쪽으로 이제 그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남한 군대가 평양을 넘어서 저 의주까지 또 이쪽은 청진, 성진까지 원산 이걸 다 이렇게 또 정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10월 달부터 중공군이 개입되므로 이제 51년 1월에 일사후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국이라는 것이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조선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중공군이 돼가지고 100만 명이 이렇게 인산 이래 그냥 인술 전술이죠. 인해 전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므로 다시 저들은 평양을 수복했고 원산도 수복했고 흥남도 수복하는 이때에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온 우리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참 그것으로 흥남과 원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온 것이 마지막 피난민들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형태의 산발선이 1953년 7월 27일 날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요거를 다시 우리 한 지도에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에 이 서울이 오시면 9월 28일 날 뺏겼잖아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3일 만에 뺏긴 겁니다. 그 오늘날 수유리 미아리 고개 거기를 통해서 서울에 이제 진격해가 뺏겼는데 만약에 그 공산당 지금 또 간첩들 이 정교조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 남한이 북한을 이렇게 북침했다라는 것이 맞다면은 어떻게 우리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겠습니까? 응?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날 저녁에 6월 24일 날 특별 휴가로 해가지고 남한의 군인들의 역 3분의 2가 이렇게 휴가를 떠났고요. 또 무슨 뭐 이렇게 그 축제가 또 있어가지고 그들이 아주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에게 기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10월 아니 6월 28일 날 이렇게 뺏겼고 이거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9월 28일 뺏기기까지 3개월 동안 북한의 그 군인들이 주도했죠.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도 기념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작전 수립도 벌써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유엔군 참전이 이 오시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메가드와 또 그 당시 미국 의회가 이게 급하게 결정이 돼서 유엔군 16개국이 우리나라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올라가다가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한 것이 10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공군이 또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10월 20일부터 개입돼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에, 그 12월 9일 날 흥남이 철수를 합니다. 이때 철수할 때에 큰 미군 함대 배가 이제 떠나면서 1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싣고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때 그렇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그 1953년 거제도에 가보시면 방공포로 석방을 6월 18일 날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지도 하나에 그 당시 6.25에 전체 일어났던 3년 1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 최후 방어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각 시간별로 여기 또 배치됐던 군사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낙동강 전선 이 부산을 이제 요거 무너지면 대구, 포항, 울산, 부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부울경 이 지역을 방문한 게 낙동강 이 전선이었는데 여기에 대구 근처에 있는 외관이라는 곳이 있죠. 그 외관에 있는 곳이 다부동입니다. 다부당 전투에 백성역 장군이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큰 수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는 과정에 부산에 머물러 계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초랑교회에 그 당시 모든 목사님들 모이시라고 집합하니까 1,500명이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기도회로. 지금 우리 낙동강 이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미국 공습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구름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공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구름을 잠시 좀 거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통성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구름이 그때 공습할 때 잠깐 그쳐가지고 아주 낙동강 전선이 크게 승리를 했던 이런 참 기도의 기적 이것이 우리 6.25 때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일화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 백선엽 장군 그분은 장로님이죠. 우리에게는 또 백선엽 장로님으로 우리는 더 익숙한데 그분이 재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100세 일기로. 그래서 6.25 우리 행사할 때마다 꼭 그분을 모시고 어떤 한 모임에서는 저와 강사가 돼가지고 같이 저는 그때 미국에서 왔을 때 강사가 돼서 같이 이렇게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만 백승현 장로님의 참 일어나 이 초란교회가 바로 이 여기에입니다. 물론 6.25 당시의 초란교회는 아니에요. 그 후에 이제 다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여기서도 또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도 5천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공률이 메가드가 그때 이게 서해안에 간만의 차이 그걸 다 이제 계산하고 하여튼 월미도를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률이 5천불밖에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후방에서 열심으로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공식으로 발표했잖아요. 바로 이 동구에 부산 동구에 있는 초란교회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은 김대훈 목사님. 이 교회는 1892년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님 부부가 세운 교회입니다.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님 하면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베어더 선교사님은 부산과 대구 중심으로 아주 크게 활동을 많이 했고 대구의 계명대학교 그 설립에도 이분이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께서 지으신 찬송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천양하고 고나요. 그게 바로 이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작사를 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거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멀리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고하나요. 그것은 뭔가니 자기 남편 윌리엄 선교사님이 멀리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기도하면서 무사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그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당은 6.25 때 모여서 기도했던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별명이 한강 이남의 어머니라는 간절한 기도의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다부동 전투, 우리 백성년 장군 이걸로 이게 이제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의 세력을 이제 여기서 멈추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대구 경북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때에 저는 이 낙동강 전선을 일부러 다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총탄, 총알 자국이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현장 교육을 우리가 좀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이 백승엽 장군은 평남 강서가 고향이어서 이 평남 강서하면은 이게 냉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뉴욕에도 강서집이 있었는데 41년에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제 강점기 때 만주군으로 소위로 임감하신 분입니다. 메가드 이분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굉장히 아주 중마교고와 같은 그런 절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1880년에서 1964년도 84세로 돌아가신 분이신데 정말 이분의 참전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유민주의 기초를 이룬 지금 인천 자유공원에 그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매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기념 대회를 합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는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 맥그룹이 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9월 15일 날 아주 뭐 여기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단체가 와서 여기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잠시 좀 관광을 좀 하겠습니다. 3대 명산이라 하면은 북악, 북악 그 지역이에요. 북쪽. 백두산이 있어요. 또 서악 쪽에는 묘양산이 있습니다. 동학에는 금강산이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은 2744m. 지금은 조금 풍화작용 때문에 이게 조금 내려가서 한 100m가 지금 낮습니다. 실제로. 묘양산은 1909m, 우리나라 지리산 정도의 높이입니다. 또 금강산은 1638m가 비로봉의 그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명산이 북한에 있습니다. 이거를 북악, 서악, 동악이라고 예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묘양산 거기도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중국 관광객들과 함께 가면 이 묘양산을 꼭 갑니다. 겨울, 뭐 가을이 제일 멋있죠, 사실은. 너무나 괜찮은 거죠. 이 백두산과 묘양산과 그 동쪽에 있는 금강산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이 묘양산 여기에 보니까 여러 봉우리가 있죠. 7봉우리, 비로봉, 진기봉, 원만봉, 향로봉, 오순봉, 보방봉, 또 관음봉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현사라는 이 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보현사는요, 우리가 단군 또 우리 예전에 우리 일제 거기서 많이 했지만 그 김부식이 삼국 사기에도 나오고 일련이가 지었던 삼국 유사에도 나오는 그런 그 단군의 신화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뭐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만일숙 이런 내용인데
그 본단지가 여기에요. 이 보현사에 가면은 바로 거기 이 단군 신화의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단군 신화의 무대가 보현사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얼마나 절경입니까? 이 묘양산은 평양에서 이제 백두산으로 이제 육로로 갈 때에 꼭 거치는 그런 산인데 아주 뭐 대단합니다. 여기도 아주 그 요세미티 같은 그런 폭포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칠보산 역시 이 세 개 산이 다 이 가을에 멋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절경이에요. 묘양산도 그렇습니다. 묘양산에 있는 칠보산의 그 단풍 최절정의 모습들. 그다음 금강산을 가봅니다. 금강산은 동양 최대의 산이죠. 금강산에 대한 이 금강이라는 것은요, 불교의 금강경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서 딴 이름입니다. 그런데 금강산은 봄에는 금강산이라 부르고 여름에는 복례산이라고 불러요. 가을에는 풍악산, 이게 단풍철이라고, 그리고 겨울에는 개골산, 이거는 바위들이 전부 다 이 뼈같이 생겼다,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개골산 이렇게 됩니다. 복례산은 울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금강산이 가장 높은 곳이 1638m 비료봉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불교의 화엄경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금강은 불퇴전, 즉 물러나지 않는 진리를 향한 굳은 마음을 뜻하지요. 그 금강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의 바지라 여기 이 단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강원도 속초시와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거기에 고성 그거를 우리가 뺐었기 때문에 바로 고성이 바로 이 금강산 시작이 됩니다. 해금강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주 가까운 산이 금강산이에요. 자, 이 산들의 참 명산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산에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절벽에다가 붉은 글씨로 무슨 뭐 누구 만세 뭐 이렇게 자기 주체 뭐 사상 뭐 이런 거 막 적어놨어요. 참 보기 싫습니다. 그 통일되면 이제 가서 다 지워야 되는데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네, 이전에 우리 금강산에 우리 관광이 잠시 열린 적이 있죠. 1998년부터 잘 알려진 세계 코스가 있었습니다. 점차 개방되는 코스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분들이 속초에 가서 그 크루즈를 타고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뭐 국경이야 뭐 얼마 되지 않죠. 50km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제 해금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관광 이제 그 숙소에 현대 아산이 지었던 호텔에 머물고 거기서 중심으로 이제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많은 해외 교포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금강산 갔다 오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안내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절경이다 이렇게 사진 찍을 것만 잠깐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금강산 이외에 다른 서민들이 사는 모습들, 농사하는 모습들 이걸 일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랬던 그나마 그래도 금강산을 볼 수 있는 것이 한 10년 세월을 그렇게 했는데 2008년도 7월 11일 날 그때 관광객으로 갔던 한국분이 아침에 이분이 산책 나갔다가 이게 이제 해금강 쪽으로 해변가로 다니다가 거기 이제 총을 맞고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후로 모든 우리 관광객의 철수가 됐고 그 후로 이제 지금까지 아직 이 길이 열려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현대 아산 현정은 그 회장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도 갖고 있지요. 우리 금강산을 다시 좀 더 살펴보면은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지금 북한은요, 강원도 남북으로 나눴습니다. 황해도 남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 가면은 8개 도가 있어요. 이렇게 함경 남북도, 강원 남북도, 평안 남북도, 또 황해 남북도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 북도에 그 금강산이 있어요. 일부 지역은 대한민국 그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까지 걸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 땅의 인제 땅이다. 또 원통이다. 이게 다 금강산 줄기입니다. 또 진부령이다. 이게 다 금강산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 설악산도 그 금강산에 발치해 있는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뿌리는 금강산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이런 줄기가 이 금강산 줄기라고 합니다. 그 딱 금강산만 보면은 동수로 40km, 남북으로 60km, 총 면적이 530제곱킬로입니다. 백두대간이라고 그러죠. 이 백두대간이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저 우로는 그 백두산, 그리고 묘양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이렇게 해서 태백산맥에 이르는 이거를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남한의 전체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뿌리가 금강산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주 분수령을 기준으로 서쪽은 내금강, 동쪽은 외금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외금강 동쪽에 있는 지역은 해금강이라고 해서 우리는 고성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그것입니다. 금강산의 주류봉은 비료봉이고 1000m 이상의 봉우리가 무려 60여 개가 된다. 자, 우리 금강산 노래도 그런 말이 나오고 우리 금강산 하면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또 그 조수민 씨가 잘 부르는 금강산 그 노래도 나오는 12,000봉이라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12,000봉은 턱도 없습니다. 금강산에 봉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여기도 본 대로 보세요. 1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뭐 60여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봉우리까지 모두 합치면은 이제 좀 많다라는 표현이 12,000봉이라는 것인데 그런 12,000봉의 그 개념이 뭔가니 지금 진짜 금강산하고 그 남쪽에 있는 뭐 금방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봉우리 우리 뭐 심지어 우리 태백산까지 이르는 그 설악산에 이르는 이런 모든 봉우리를 이제 금강산 봉우리로 카운트해서 12,000봉. 그래도 과장이죠. 그래도 과장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조들은 1만 2천 봉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명성지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천년기념물로 지금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르보 하면은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고 대표적입니다. 비르봉 옆에 바로 구룡폭포가 이렇게 흐르는데 뭐 요세미티에서 흐르는 폭포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아주 3단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한 고성 전망대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해금강입니다. 저 해변가에 우리나라 한 여인이 이렇게 아침 산책 나왔다가 총격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관광 중단이 됐던 그 장소기도 한데 이게 해금강입니다. 그 다음 우리 백두산으로 가겠습니다. 백두산은 옛날에 이름이 본래가 한박산이었습니다. 화나다, 밝다 이런 뜻이죠. 한얼산이라고도 했습니다. 태백산이라고 했어요. 한박산은 한국말이고 순수하게 요거를 태백, 클 태자에 이제 흰백자 써서 태백산. 요거를 오늘날은 백두산이라 그럽니다. 우리 동쪽 끝자락의 한민족의 태백산은 우리나라의 한박산 이산이고 또 이스라엘의 끝자락 저 서쪽에 있는 천손민족의 또 백두산은 오늘날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뭡니까 이 모습이 변모됐던 변모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제 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 또 백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 그 높은 산을 헤르몬 산이라 이렇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백두산입니다. 이 백두산은 조선과 중국 여기에 있는 화산이죠. 중국에서는 이거를 창바이 산이라 그렇게 합니다. 창바이 산. 바이는 이제 백이라는 뜻이고 산은 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임재천 목사님 그분의 이 닉네임이 바이산이에요. 바이산. 이게 여기 백두산 여기 이름에서 땄다고 그러십니다. 이 민족의 영산으로 순항이 됐고 환웅이 무리 3천 년을 이끌고 제사를 열었다는 태백산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높이가 2,744m, 피트로 보면 9,000피트입니다. 높은 산이죠.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산머리가 1년 중 8개월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데다가 흰색의 부석들이 얹혀져 있어서 흰머리산 백두산으로 불려졌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합니다. 여기에 보니 안개가 끼었지 않아요. 1년에 뭐 여러 날이 가보면은 안개로 뒤덮여 있어서 여기에 정상적인 첫 모습을 못 보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백두산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예전에는 올라가다가 보니까 장백 폭포를 만나서 이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길을 못 갑니다. 활화산이 돼서 옛날에 자강도, 양강도 거기에 그 김정일 때 핵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백두산이 흔들려 가지고 활화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에 연기도 불글불글하고 옐로스톤 박처럼 말이죠. 이렇게 막 그 올라서 여기 이제 위험지구가 돼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출입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 걸어서 못 가요. 옛날에는 이쪽으로 걸어가서 천지에 있는 물을 우리가 만졌습니다. 거기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5월달쯤 초 가면은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탱크가 색대 지나가도 괜찮은 그 정도 얼음이 5월 초에 이렇게 얼려 있는데 우리가 그때도 거의 북한 국경 넘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차례 백두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여기 이 길을 못 가요. 못 가고 이제는 이 집자를 타고 저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만 봅니다. 저 밑에 물을 만지지 못하고 내려다만 보석으로 가는데 그 올라가는 지금 길목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 계단으로 볼통 내려고 내려올 때 이 계단을 통해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정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천지 모습입니다. 여기 천지 모습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좀 더 나오는데 요게 천지못에 비춰진 이렇게 이렇게 물에 비춰지잖아요. 호수물 같은데 이 봉우리가 16개 봉우리입니다. 이것이 다 1600m 해발 이 2600입니다. 천정이 아니라 2600m 넘는 봉우리가 16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천지못에 비춰진 모습을 보는 것이 1년에 한 달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세 번을 봤어요. 이렇게 다 그 높은 몽우리가 비춰지는 이 모습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막 평소에 구름도 있고 안개도 끼고 이러는데 이렇게 날이 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봉우리들이 여기에 16개나 비치는 것이 그 최고의 아주 전제 못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백두산 정말 영산입니다. 우리 평양 하면은 장대영 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1893년 미국에서 파송된 마페 선교사님 1990년에 한국 도착하시고 그분은 언두드가 서울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는 평양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여기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충곤 이 사람이 여기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 장대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1907년도 안수를 받았던
길순주 목사님이 이제 한국 분으로 초대 목사님 되고 그 해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런 마페 선교사님의 자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가 시작돼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신학대학이 1901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이 학교가 1938년도에 신사참배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으니까 여기에 그 뭡니까 이 최필근 목사님 중심으로 평양신학교라는 이름으로 1938년도에 다시 그들이 문을 열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또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교회는 약 한 3천 개 정도가 1950년 이엔에 설립돼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통일이 되면은 다 복원을 한다고 통합적, 합동적, 심지어 우리 성결교까지 다 이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병리 목사님이 지은 책과 2006년도에 북한 교회의 어제와 오늘 이 책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그 북한 교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오는데 지금 봉수교회와 칠곡교회가 이렇게 그 상징으로 쓰여진다마는 그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게 초창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그 모습들입니다. 최필근 목사님이 평양 신학교라고 1939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다시 이것도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다쳤는데 이 신학교에서 저희 아버님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